너는 특별하단다. 이거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2명. 갖고 왔어? 요새 나오는. 어? 요새 나오는. 요새는 그거 작아. 똑같은가? 네. 그림이. 작가가 달라졌나? 그림이 좀 다른데? 그리고 컬러도 이거는. 그래요? 네, 내용도 같아요. 오. 이번 학기는 대주제가 생명을 살리는 책 읽기 하고 있죠.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제 좀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좋은, 이렇게 어린이 책들, 특히 그림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 또 아이들은 어떻게 이제 이 그림책을 매개로 해서 우리 마음을 표현할지,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했죠? 고함쟁이 엄마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퀴즈. 지난주 고함쟁이 엄마에서 맨날 엄마들이 고함 지르고 있죠? 제일 마지막에 엄마가 한 말, 한 문장. 어?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말해봐. 아가야 미안해. 아가야 미안해. 이거죠. 우리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일상을 살 때는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지르고 미치는 척 충동 조절이 안 돼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마지막에 잘 때쯤 되면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 아이들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아가야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학기 첫 번째 그 그림책을 고함쟁이 엄마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떤 이유로 내가 불안해지고 또 염려가 되고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가끔씩 나가서 조절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뚜껑이 열리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이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숨어 있어서 해질 때, 잘 때쯤 되면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라도 진심을 다해서 요즘 말로 영혼을 담아서 아가야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해놓고 내일 또 그럴 건데 말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일 또 그럴지라도 오늘 밤에는 아가야 미안해 이렇게. 이게 이제 확장하면 인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산다고요? 무엇을 획득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지만 이 획득한다는 걸 성경에 보면 이제 가인이라고 있죠.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획득하다 이런 뜻인데 가인만 있는 게 아니고 가인의 동생 아벨이 항상 같이 형을 따라다닌다 했죠. 그 획득한 인생을 살지만 항상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아벨은 순밖에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뒤에는 이게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이런 게 따라오죠. 이제 하루를 살아도 그렇고요. 또 이걸 확대해서 긴 인생을 봐도 그렇거든요. 처음 이제 우리 이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도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가 항상 불안해지고 쫓기고 초조하고 막 이렇죠. 그래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게 되잖아요. 저도 예외가 아니어서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왜,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괜히 내가 이제 이 뚜껑이 조절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랑스러운 애한테 있잖아요. 우리 명이 얼마나 어릴 때 귀여운 줄 알아? 여러분들 애기들 다 귀엽지? 우리 애한테 내 잽도 안 돼. 다 각자가 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자기 애를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 애는 가장 사랑스럽다. 이게 정상적인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옛날에가 아니고 지지난주인가? 저기 앉아, 창가에 앉아있는 수근이 엄마한테, 수근이가 이제 개민이 집에 놀러 왔어. 그래 이제 놀다 갔는데 금요일 밤에. 근데 보니까 수근이가 너무 이렇게 귀엽더라고. 그래서 수근이 참 사랑스럽더라.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냈더니, 수근이 엄마 대답이 뭐 있는 줄 알아요? 내 눈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엄마도 적어도 그 정도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내 눈에 우리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비정상적이라. 고장난 기계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비정상적이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책은 너는 특별하다. 이런 책이죠. 자, 책 없는 분 이제 화면 보시면 그거 읽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교육 관련 가장 큰 소식은 뭔가 하면, 여기 대부분 초딩 엄마들이거나 뭐 아니면 유딩 엄마들이죠. 원래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수능을 칠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보니까 통합형 교육과정은 개편된다고 하죠. 이게 가장 교육과정 큰 뉴스예요. 큰 틀은 이제 확정되어 있죠. 문이과를 통합한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수능의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몇 가지 안을 두고 공청회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확정할 텐데, 이게 언제더라? 2018년인가? 확정하겠죠. 원래 2014년. 그래가지고 원래 초등학교 6학년이 입시를 치른 해가 되면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치게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죠. 원래 문이과가 이렇게 엄기가 구분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형 하면 알기 쉽게 말하면 국영수에다가 이제 과탐과 사탐, 요즘 말하면 과학과 사회를 함께 공부하는 거죠. 공통과학, 공통사회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지금은 어떤가 하면 고등학교 가면 1학년 때 한 과목씩 이제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문과에 갈 애들은 이과 과목을 하나 배워요. 한 단위. 이수단위 3차신가? 3단위짜리 한 과목을 배우고, 이과로 갈 애들은 마찬가지로 한 과목을, 사회 과목을 공부하는 거죠. 국사가 공통이라면 그 국사 이외에. 이런 방식인데, 이건 이제 몇 개 과목을 공통으로 묶어서 이제 문이과 구분 없이 같이 배운다, 이런 뜻이죠. 나중에 차차 이제 뭐 계획이 확정되고 하면 또 말씀드리고 하고. 누가 자발적으로 이거 한번 읽어볼 사람? 없어? 내가 읽어요. 내가 읽을까? 아니면 애니메이션 하나 동영상으로 볼까? 동영상. 힘드실까봐. 동영상으로. 15분짜리 동영상이 제작돼 있더라고. 그런 책을 기초로 해서.
집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한번 봐요. 네이버에 너는 특별한 거 치면 15분짜리 동영상 있거든요. 유튜브를 뭐 하든지. 우리 상도이 진짜는 신뢰하겠어. 옳지 않나?
사람. 멋진 나무 사람은 급별을 얻지. 허둥 뿌리 없는 나무 사람, 멍청한 나무 사람은 벌점을 받지. 저 사람이 스피커를 떨어뜨렸어. 내가 벌점을 줘야죠. 모두들 나처럼 재능이 있고 존경을 받고 싶겠지. 하지만 금별은 별처럼 빛나는 특별한 사람을 부의한다. 어쩜 환히 빛나는 별, 그건 바로 나라네. 여기 거리 다 떨어뜨렸어요. 그러고도 못할 줄 알았나봐요. 잘못을 보면 원심을 조회해야 내 금별이 더 특별해지니까. 자, 여기 있네. 벌점을 주니 기분이 참 좋구만. 어우, 세상에. 정말 독특한 여러분들이 모두 보시는 앞에서 아슬아슬한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받을 만한 최고의 기록입니다. 잠시만요. 시험은 끝났나요?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죄송해요. 조용히 하십시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편에서 엎어있는 구덩이. 이번에 꼴찌상은 아무래도 내가 받을 것 같구나. 그런가? 소용이 갈 금편을 하나라도 받는다면 놀라시겠지만 말이다. 뭐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무슨 요일일까? 고마워요. 내가 이거 특별히 잘하는 게 없지 않니? 다만 금별 절대로 못 받을걸. 돈이 있다. 어서 집에 가자. 집에서 꼭 벌점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도와줘야겠어. 지목수리도 해야겠어. 날씨가 참 좋다. 스티커 같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을 텐데. 돈이 금전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좋은 방법 없을까? 차량 마시면서 준비해야겠어. 정말 돈이 없을 것 같아. 시간이 없는데. 잠깐만요. 모자. 나가요! 어쩐 일이세요? 마을을 대표해서 왔단다. 또 한성을 부렸어.
자기를 생활하는 거지. 그래 좋았어. 나도 이제 급여를 따는 거야. 좀 더 둥글둥글한 꼴을 찾아보도록 해. 그래, 이번엔 잘 조준해서 던져봐. 기린님, 행님. 다시 던져봐, 버스에게. 잘해서 급여를 받아야지. 생각하네. 아니요. 펀치넬로 호박. 어디가 아니야? 펀치넬로 한번 해볼래? 아니야. 수리를 잘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 그래, 가봐. 자, 던져보라고. 손해볼 것도 없겠네. 소용없어. 난 특별히 잘할 필요 없어. 내가 봐도 난 바보스러워. 가엾은 펀치넬로. 난 루시아야. 펀치넬로지?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근데 너무 잊어버리고 당분간 떨어졌잖아. 벌점을 줘야지. 잠깐, 넌 그 무서운 거인 목소리 만나러 다니는 아이구나. 애기가 무섭다고? 너 자꾸 애기한테 가지 마. 우리 거기 가면 안 돼. 사람들이 벌점을 준다는 거지? 잠깐만. 벌점 넘네. 금융으로 그냥 아무 폰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학교 왜 그런지 알아도 돼? 그래. 끝난 거예요? 네? 뒤편 또 있는 것 같다고? 15분 다 됐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 그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말로 할게. 뭐 대충 스토리가 이해돼요. 이거 뭐 읽어봤어 다? 알아? 유명해? 방금 봤어요? 이거 평생 처음 보는 사람. 유명한 그림책인데 이 기독교적 색채가 이제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나 내가 내게 이렇게 하는 말로 들을 때
뭐 자기가 가진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 나무로 만든 사람들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웹맥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 세계에서는 항상 금빛 별표를 붙이거나 아니면 잿빛 벌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막 서로에게 이렇게 금빛 별표를 붙이거나 잿빛 점표를 붙이거나 하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 이 안에서는 뭐 뛰어나고 잘나면 별표가 붙고 못나거나 뭐 부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뭐 이러면 이제 점표가 붙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고함쟁이 엄마 했잖아요. 엄마들이 왜 고함을 지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그림책을 통해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알아가는 거죠. 왜 엄마들이 자꾸 고함을 지르고 하는가 하면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별표와 점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별표와 점표를 가지고 자기 아이한테도 붙이는 거죠. 니 왜 이랬어? 잿빛 점표. 그죠? 이건 잘했네. 잘 안 붙이지만 우리 주로 뭐 잿빛 점표를 많이 붙이지 금빛 별표는 잘 안 붙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살았죠. 우리한테 항상 어른들이 별표 아니면 점표를 붙인 거다. 저 같은 사람은 주로 뭘 많이 받았겠어요? 잿빛 점표를 많이 받았겠죠. 여기 보니까 재밌던데 나무가 표면이 매끄럽고 이러면 별표를 받고 나무가 좀 거칠고 표면이 그러면 점표를 받는데 여기도 보면 좀 거친 나무들이 좀 비네요. 그래. 성격이 부드럽고 온유한 이런 스타일은 이제 매끄러운 표면의 나무 재질로 만든 웹믹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좀 착하네 뭐 이렇게 별표. 근데 성질 더럽고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니는 잿빛 점표야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붙여주는 그 점표나 별표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주로 막상 살아보면 이 별표 받기가 쉽지 않죠. 항상 우린 점표를 받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도 해보면 알겠지만 이 나무세계 사람들도 그런데 뭘 계속 아까 여기 나오는데 막 서커스 같이 막 높이 오르고 막 고개를 하고 막 이러면 이제 별표 하나 받는 거야.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디는 뭐 높이 올라가고 막 훌륭한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이래야 겨우 별표 하나 받는 거지. 근데 우리 이제 그런 요즘 뭔말을 하면 뭐 칭찬 스티커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게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해보면 진짜 쉽잖아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칭찬하기 이거 정말 어렵다니까. 엄마들 소박한 생각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가 성적이 이 정도 나오면 내가 칭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막상 그 성적이 나오면 그게 안 돼. 그 다음이거든요. 그 다음 이번 중간고사 또 걱정되죠. 애한테 기말고사 지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서 뭐 칭찬할 구석을 찾아보려고 엄마들 애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뭐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책도 읽고 부모 교육을 받고 이래가지고 근데 막상 칭찬하려고 찾아보면 없죠. 있어 없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우리를 위로하는 말 중에 우리가 공부를 못할지라도 다른 재능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요즘 뭐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하니까 그런 데 가서 들어보면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의 유명한 가르너 박사가 뭐 했다고? 어떤 이론을 주장했다고?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했대. 꼭 학습지능만 아이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신체운동지능, 그죠? 뭐 예술지능, 뭐 이런 여러가지 지능들 8가지 분야에서 각각의 지능이 있대. 얼핏 들으면 참 위로가 되지. 그래 공부를 못해도 다른 재능이 있을 거야 하고 눈 막 씻어가면서 찾죠. 근데 뭐 유현진이나 뭐 박지성 같은 신체 운동지능이
짜다 있어 보이지도 않고 뭐 바깥 놀이는 열심히 하고 뭐 시커멓게 타가오긴 왔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이 금빛 별표 붙이기가 힘들잖아요. 또 뭐 피아노를 좀 치긴 치는데 누구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누구야? 뭐 백건우나 여자는 누구 있지? 뭐 이런 정도 될 것 같지는 않아. 막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를 잠시 위로하지만, 근데 그 안에서 또 우리가 금빛 별표를 붙여야 되니까 금빛 별표 붙일 만한 우리 아이의 재능을 찾아보면 썩 없거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고함 지르고 별표를 붙이는 이유가 우리도 자라면서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항상 항상 별표 아니면 점표를 붙이면서 자랐어요. 저는 어릴 때는 그래도 조금 별표를 좀 몇 번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집이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전학을 자주 다녔다고 했죠. 제가 6번이나 전학을 다녔는데 엄마가 전학 이제 수속을 밟으려고 학교에 찾아가면 담임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말했대. 얘는 다른 학교 전학시키기 아까워요. 하면서 엄마한테. 담임 선생님이 뭐 그냥 보내는 애니까 덕담 한마디 한 거겠죠. 그래도 우리 엄마는 그 말 듣고 와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야. 남편을 잃고 어려운 살림에 홀로 셋을 키우는데 그래도 아들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엄마는 그게 아주 자기에게 이제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 들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오늘 학교 가니까 상도 전학시키러 가니까 담임이 전학시키기 아깝다 하더라. 자, 그런 게 이제 겨우 내가 받은 이제 별표죠, 별표. 금빛 별표. 이거 초등학교 때. 제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라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 잘하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장 됐거든. 그것도 선거를 뽑는 반장. 저는 작고, 막 이래가지고 반장할 그 위인이 못 돼요. 반장은 좀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크고 뭐 이래, 뭐 뛰어나고 이래야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4학년 1학기 때 반장을 했죠. 그 반장을 뽑힌 것 자체가 이제 내 인생의 별표죠, 별표. 금빛 별표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다라. 처음 4학년 때 받은 몇 개의 별표. 그 후로는 계속 뭐예요? 잿빛 점표. 그걸 계속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고함 자꾸 지르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아이들의 뭐가 낮아진다고?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했죠. 자존감이란 뭐라고요? 정의가? 자기 내면에서, 자기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라고 했어요. 단어는 비슷하지만 한 글자 다른 자존심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자존심은 나 스스로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이런 걸 자존심 이렇게 말하죠. 자존감이 낮아지면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작은 일에 목숨 걸죠. 나를 누군가 무시한다 싶으면 그게 누가 됐든지 내하고 원수가 되고, 그죠? 남이 하는 한마디에 내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죠. 그래서 엄마들 모임 가면 화장실을 못 가잖아. 해봤죠? 엄마는 모이면 항상 누구를 씹잖아요. 대화의 주 소재가 연예인도 다 떨어지고 나면 이병헌 씹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거 이제 지겨워지면 어떻게 해요? 실존 인물을 씹는 게 훨씬 재밌거든. 그래서 연예인 씹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씹는 게 훨씬 실감난다. 재밌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들 다 이제 안주거리 삼아서 대화를 하는데 내가 화장실을 어떻게 해? 내가 거기에 올라갈 수 있잖아. 대화의 소재.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그리고 누가 내를 좀 뭐 안 좋은 소리 했다 하면 있잖아요. 그 소리 들리잖아. 그럼 막 속이 상하고 막 분이 나가지고. 그것도 꼭 내 화장실 간 사이에 내 씹은 걸 그 4명이 모임하잖아요. 한 명 화장실 갔어. 3명이 씹었어. 3명 중에 꼭 한 명이 내한테 전화로 알려준다. 아까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나머지 둘이 니 씹어대고 그 나머지 둘이 니 씹어대고 전하는 그녀 있죠 그녀. 사실은 그게 자기 마음이다. 누가 니를 안 좋게 말했대 하면서 전하지만 사실은 그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냉정이 좀 휘둘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칭찬하잖아요. 누가 니 좋게 평가하더라. 이 말은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거든. 자기에게 없는 말을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남이 뭘 하든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 전해지지 않는다니까. 나도 그게 동조가 되니까 전해지는 거예요. 엄마들 사회에서 조심해야 되지. 저도 이거 제 스승으로부터 배웠어요. 아, 저기 지 마음을 남을 들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은 직설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양심은 있고 이러니까, 남을 빌려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놈의 잿빛 점표를 붙이는 사람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안 되죠. 지금 펀치넬로도 이 그림책 주인공 펀치넬로죠. 펀치넬로도 뭐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뭐 그렇게 표면도 거칠고 뭐 잘하는 것 하나 없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점표 아니면 별표를 붙이는 세계에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이 딱지가 붙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실수로 엎어졌어, 무릎 깨졌어. 그래도 잿빛 점표를 붙이는 거예요. 저도 내가 제주도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실수를 하고 뭐 이래요. 근데 니 왜 그러노? 하면 사람들이 다 잿빛 점표를 붙이고요. 근데 이거는 저 보면서 이거 판치내려고 완전히 절어버렸어, 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딱지, 낙인, 여기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야. 이거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인다. 어떤 애들 한번 실수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점표 아니면 별표를 붙이는 시각으로 한번 그렇게 딱 이렇게 말하죠. 규정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계속 간다니까. 아이한테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항상 옳고 그름이 내게 남이 나를 규정하는 거죠. 닌 잘했어 못했어. 니는 성실해 불성실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남이 말 안 해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내가 잿빛 점표를 붙이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내게 잿빛 점표를 붙이는 거예요. 괴롭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종교의 계율이 있죠. 그 어느 종교가 됐든 종교에서 이걸 하지 마라, 뭐 지키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지키면서 살죠. 근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개판으로 사나?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 종교적 계율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나 도덕이나 그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가치 규범 이런 걸 가지고 살죠. 그것이 항상 자기를 평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안 시켜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그죠? 나를 제어하는 규율하는 어떤 법이 있죠.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원리에 내가 벗어나면 내 스스로가 판단해요. 남들이 뭐라 하기 전에. 그게 골치 아픈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남에게 막 이렇게 막 재미로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먼저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있죠.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한다는 말은 내게 어떤 기준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점표 아니면 별표를 붙이는 내 기준이 내게 있어서 남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남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나중에는 나도 판단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내 스스로도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들 애 키워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누가 뭐라 안 해도 내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미친년이야. 이 생각이 제대로 들죠. 안 그래? 누가 뭐 니 미친년이라고 막 확성기 들고 떠들지도 않는데도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스스로 이건 내가 정신 나간 년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왜 그래요? 내게 좋은 엄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거든. 그래서 이웃 엄마들이나 동료 엄마들 보면서 아이고 저건 저라면 안 되는데
저건 너무 심해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내가 내 주변 엄마들 판단한다니까 난 학습지 5개밖에 안 하는데 저건 7개 하네 하면서 잿빛 전표 딱 붙이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학습지 2개밖에 안 하는 엄마를 딱 만나.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5개나 하는데 하고 내 스스로 내게 전표를 붙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펀치넬로는 늘 사람들이 막 잿빛 전표를 붙이니까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고 이렇게 자라면 어떻게 돼요? 얘도 커서 나중에 지 애기를 낳고 하면 또 자기도 그렇게 살 거라. 여러분들 불안해서 우리 아이한테 별표를 붙이고 전표를 붙이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대물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옳고 그름이라고 했죠. 제가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게 선악이라고 해요. 선악.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항상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평가하니까 그 능력으로 그죠?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그 비교 안에서 항상 주눅이 들고 자유롭지 못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엄마들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지 강의를 하다 보면 자꾸 친해지죠.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항상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이 엄마들 처음에 저한테도 좀 조심하고 긴장을 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거짓말도 막 하고. 어떤 엄마들이 네 고등학교 어디 나왔노? 내가 이렇게 물었어. 아주 친해져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함도 같이 지르고 이제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이제 뭐 저하고 같이 살고 제가 다니는 교회도 다니고 이런 엄마들 중에 관계가 이제 아주 친해져서 이제 이웃이 돼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내가 친해져가지고 편하고 내가 네 고등학교 어디 나왔노? 이렇게 물었어. 근데 어떤 엄마가 정화여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엄마가 우리 교회 왔잖아. 내가 제 인생의 스승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교회 따라왔어. 근데 이 엄마가 교회 따라 와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2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거야. 그 선생님이 어느 학교 선생님인 줄 알아요? 저 칠곡에 가면 배영욕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2차였죠, 2차. 대구에서 이거 인문계 시험 떨어지면 가는 2차 학교였어요. 이 엄마는 이제 공부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 뭐 맨날 탱자탱자 놀고 이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배영역으로 간 거야. 배영역으로 나왔는데 2차를 나왔다 이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부끄러워 쪽팔리죠. 왜? 전부 이런 걸로 별표 아니면 전표를 붙인 세계 사니까. 응? 내가 배영역으로 나왔다 하면 남들이 바로 잿빛 전표를 붙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어안이라고 정화해보고 왔어. 이렇게 어릴 때 수성구에 살았거든. 근데 벌써 이제 강의를 들어 이 엄마가 왔는데 같이 초등학교를 같이 나오고 중학교를 같이 다니는 엄마가 여기 호세주 왔다 강의를 듣고 있네. 이 엄마가 오랜만에 만나도 반갑다 하고 있잖아. 이 엄마는 초등학교 때 막 공부를 아주 잘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반장도 하고 나중에 경대 무슨 과 나왔더라. 뭐 나왔어. 이 엄마가 또 이 고등학교에 나왔나 이렇게 물은 거야. 그때도 엄격결해. 정말고 나왔다. 만약에 걔도 정말고 나왔으면 골치 아플 거라. 근데 그 엄마는 다행히 정말고 안 나왔지만. 자, 이렇게. 이 엄마가 아기가 있고 이런 엄마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전표와 별표를 붙인 세계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보호해야 하니까 혹시 전표 붙일까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이 엄마가 별표도 전표도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 만난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사실은 제 몸에는 막 이 잿빛 전표 투성이었거든. 전부 뭐 니는 안 된다, 니는 게으르다, 뭐 니는 불성실하다, 니는 성질이 더럽다, 니는 욕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니는 규범적이지 않다, 뭐 이런 전표를 제가 붙였거든. 그래서 스스로도 이 전표를 보면서 내가 항상 위축이 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 판치넬로가 누구를 만났죠? 루시아를 만난 거라. 다 전표 아니면 별표인데 루시아 보니까 전표도 별표도 없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이런 분을 만났잖아요. 내게 전표를 붙이지 않는 사람. 제 인생을 제가 참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가난한 어쩔 수 없이 욕망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제게 전표를 붙였어요. 전표 잿빛이 얼마나 어두워요. 예. 안 그래도 어두운데 제 인생이 우울하고 암울한데 제가 그때는 진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니까. 눈 떠도 희망이 없으니까. 그 33살, 34살의 청년인 제가 젊을 때 한창일 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늘이 잿빛이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 지겹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내게 막 뭐라고 손가락질할 것 같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자존감은 어디 가서 찾아볼 데가 없고 이랬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항상 내게 전표를 붙일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 내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내 혼자 자꾸 고립되고 이게 심해지면 은둔형 외톨이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절망적인 시간에 전표도 별표도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에게 전표도 별표도 없으니까 내게도 그걸 붙이지 않잖아요. 아까 이 엄마가 어쩌면 저를 따라와서 전표도 별표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는 그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됐어. 자기가 얼마나 이제 변화했는지 행복했는지를 1시간 동안 간증하게 됐는데 간증을 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전표도 별표도 없는 세계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정말이고 나왔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자기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 두 분이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야. 그 선생님들은 얘 몰라.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엄마가 그때 40대 초반이 됐으니까 저를 처음 만나서 36살인가 이랬고 자기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자기 변화를 이제 이야기하게 될 때가 40대 초반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라. 이 선생님들은 담임도 아니었고 오래돼가지고 몰라. 근데 자기 스스로 뭔가에 뒤가 캥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 두 분 선생님한테 이 엄마가 제가 오늘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초대를 했죠. 초대 안 해도 올 사람들인데 초대를 했어. 우리는 왜 초대하는지 몰랐어. 근데 이 엄마가 딱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늘 오늘 이야기를 하면 전표 붙이거나 별표를 붙이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위축되고 이래가지고 혹시 또 전표 붙이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배영여고 나왔는데 배영여고 나왔을 때 우리 선생님 윤리 선생님 하나는 국어 선생님 이었다 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배영여고 나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엄마의 몸에 붙어있던 모든 전표가 후두두둑 떨어져 나갔죠.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이 엄마가 지금 저하고 평생 이웃을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직장생활 하느라고 호셔치 금요일은 못 오지만 이 엄마의 고백을 들으면서 진짜 감동적이에요. 아, 내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났구나.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뭐 거의 별표는 안 붙이고 전표는 자꾸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축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항상 눈치 보면서 살았죠. 저는 눈치가 백단이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우리 삼형제를 키울 수 없어서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친척집에 보내줘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 기차관에서 엄마가 삶은 계란 사주는 이야기 했죠. 우리 엄마가 진짜 삼형제를 키워야 되니까 돈을 10원도 안 쓰시는 분인데 그 자기 둘째와 셋째를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형은 벌써 전라도에 있는 친척집 가고 없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4학년 동생이 1학년 때 하나는 서울에 있는 큰 외삼촌 집에 하나는 작은 외삼촌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외삼촌 집으로 엄마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라 그 열차 안에서 엄마가 삶은 계란 3개 100원 주고 사가지고 홍익회에서 파는 그걸 하나씩 셋이서 나눠 먹었어. 난 그때 영문도 모르고 얼마 와이카노 하면서 와 맛있게 먹었죠. 나중에 내가 수십 년이 흐르고 나서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엄마가 그 삶은 계란을 사주던 그 참담한 심정,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보내던, 그죠? 그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 조금. 다는 아직도 모르죠. 얼마나 참담했을까, 통탄했을까, 마음으로 막 울고 있었을까. 근데 엄마가 울면 안 되잖아요, 자식 앞에서. 그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울지도 못하고 이제. 그리고 그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내를 앉혀놓고 서울말로 이제 엄마를 떠나서 자기 집에 오니까 외삼촌으로서는 뭔가 이제 좀 격려와 위로를 한다고 뭐라 말한 것 같아. 아이고, 외삼촌 이야기하는데 서울말이 와 그래 느린지 있잖아요. 내 어릴 때 기억에 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제 훈계를 좀 몇 분 한 것 같아. 어릴 때 그때 체감 시간은 한 1시간쯤 되더라고. 뭐 한 5분 했겠죠. 뭐 배운 것 없는 외삼촌이 무슨 길게 말했겠어요. 목수하시는 분인데 한 5분 했을 거라. 근데 체감 시간 1시간에 서울말이 그렇게 느리다는 느낌이 처음 들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청학년인데 돌아가신 시신을 보는 트라우마가 있었죠. 엄마를 떠나서 이제 남의 집에 가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사는 그것이 내 인생의 큰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저는 항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면서 남의 집에서 밥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눈칫밥 먹어야 되거든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그 집에 있는 조카 있잖아요. 그 집에 애가 남자애가 셋 있었는데 그 세 번째 애가 그러니까 내하고 사촌이죠. 외사촌인데 애가 4살짜리가 있었어. 그 4살짜리 기저귀를 내가 갈고 갔다. 똥 치우고. 우리 외숙모가 둘째 외숙모야. 외삼촌이 이제 재혼을 했는데 개외숙모. 계모 있잖아. 개외숙모. 콩쥐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개자가 붙으니까 전부 성질이 그런 것 같아. 이 개외숙모 얼마나 좀 따뜻하고 온화한 외숙모가 아니고 계모 같은 외숙모. 그러니까 자기 나갈 일 있으면 항상 그 4살짜리 내한테 맡기고. 근데 글마 없고 뭐 있잖아요. 똥 싸면 똥 기저귀 갈고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영향이 내 일생에 가는 거예요. 일생에. 그래서 항상 내가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책의 주인공 펀치넬러도 전부 이렇게 초점이 뭐예요? 남들이 내게 항상 제피점표를 붙여. 그러니까 남들의 눈이 너무 두렵고 막 이렇죠. 자, 이 세계 안에서 계속 살면 우리는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에서 이걸 끊어야 되죠. 내가 옳고 그름으로 남에게 제피점표, 금빛 별표를 붙이는 이 이제 패턴을 이런 이제 양식을 내가 계속 먹고 살았죠. 그러다 보면 나도 또 우리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남편과 이웃에게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남편을 볼 때 다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남편 보면 제피점표 계속 붙이고 있죠. 아이고, 인간아. 좀 일찍 오면 안 되나? 좀, 뒤인데 좀 도와주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계속 뭐 붙이고 있죠. 양말은 꼭 벗어가지고 아무 데나 던지놔야 되나? 이 더러운 인간아.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 남편은 네가 반찬 이거밖에 못하나? 그런 속으로 또 제피점표 붙이고. 이런 서로 죽이는 거야. 그렇죠? 제피점표 자꾸 붙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지거든요. 인생의 자긍심 이런 게 사라지죠. 이걸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기 있고 살아 숨쉬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자신감을 상실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늘 또 제피점표나 이 별표는 잘 붙이기 힘들어. 내가 아이 키워보니까 별표 붙이기 진짜 힘들더라고. 이거 별표 막 붙이잖아요. 아무나 붙이는 거예요. 시장이나 별표 많이 붙이고 뭐 이러고. 높이 고개 하듯이 뭐 높이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나 겨우 남들이 점표 붙이죠. 근데 해보면요. 막상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남들이 비교해서 지보다 나으니까 뭐 금빛 별표를 붙이지만 자기 스스로는 별표 붙이기 힘들어요. 왜? 높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하고. 알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서 또 더 잘난 사람들과의 또 비교, 경쟁, 시기, 질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국민은행 사태 알아요?
KB국민은행이면 시끄러워. KB국민은행 그 지금 경영진하고 이사진하고 그 권력 다툼이 나와요. 서로 막 폭로하고 이러죠. 언론에 폭로하고 뭐 비리 까발리고 이러면 뭐 검찰이 진정하고 우리가 수사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하나는 은행장이고 하나는 이사회 의장이고 KB 뭐 지주 뭐 금융그룹 이사회 이런 데서 은행장 난리다. 은행장 거기서 반격하고 이러고 서로의 비리를 폭로하고 뭐 이래요. 그 서로 잿빛 붙이고 뭐 이런. 제가 옛날에 미국 선교 갔다가 미국 캐나다 선교 갔다가 토론토 들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그 당시에 이제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세 번째로 높은 타워가 토론토에 있어. CN 타워라고 있어. 그 토론토가 5대5 연안이 있거든요. 5대5 알아? 지리 공부 좀 했나 모르겠네. 미국과 캐나다의 그 국경지대 바다 같은 호수가 5개 있잖아요. 그 북쪽 호수 이제 근처에 캐나다 토론토가 자리 잡고 있어요. 토론토에 제가 가니까 이제 저를 이제 관광시켜준다고 토론토에서 이제 변호사는 어떤 내보다 한 살 많은 누나가 나를 데리고 이제 거기 올라가거든요. CN타워. CN타워 올라가니까 제일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어.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밑에 차들이 이렇게 성난갑처럼 보여. 근데 전망대 바닥이 뭐로 돼 있게? 유리로 돼 있어. 유리로 돼 있고 한 이렇게 가로 세로 한 1m 간격으로 아주 튼튼한 철제 빔이 그 유리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중간에 유리가 이렇게 보여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로 멸질 일 없죠. 유리 깨질 일이 없어. 근데 그 유리를 통해서 이제 아래를 보라는 거야. 내가 유리 바닥으로 올라갈게 뭐라고. 이거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니까. 이제 가운데 거대한 유리가 있고 철제 빔이 있죠. 이제 빙 둘러가면서는 이제 유리가 아니고 이제 그런데 중간에만 그래요. 그 중간에 아주 이제 광장처럼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유리 위로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실감 난다고. 캐나다 CN타워 그 당시에 300 몇 미터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아들 지금 교환학생 가 있는 대만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무슨 타워가 있다. 두 번째가 요즘은 이제 두바이에 뭐가 생겨가지고 오늘 우리 애가 카톡 보내놨는데 사진 찍어 보내놨던 그 타워. 엄마들 촌스러워가지고 이거 타워 높은데 기껏해야 여기 뭐 이랜드 가면 뭐 있지? 83타워 그게 뭐야? 83층이란 뜻이에요? 그래 높아? 아니, 63빌딩보다 더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 아들 방. 국립대만대학 기숙사. 지가 지금 시트 사다가 시트가 없거든? 이게 지방 맞죠? 침대에다 시트 사다가 이거 뭐 하나 깔았네, 비계하고. 이 기특하죠? 지가 알아서 이게 잘 커가지고. 이게 옛날에 맨날 자존감 낮게 전표를 붙이고 이랬으면 이래 못 산다니까. 나중에 이제, 그죠? 전표나 별표를 붙이지 않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 아이에게는 전표나 별표를 다 떨어지게 했죠. 그래 지금은 우리 아이한테는 전표도 별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카톡으로 아침에 막 일러보니까 뭐 한참 이건가? 이거 아닌가? 이거 같죠? 이거 맞나? 그래 하여튼 이거라 치고 이제 캐나다가 가면 CN타워인데 아 진짜로 제가 그 철제 빔에 발 딛고 서려고 나 불안해가지고 그 유리가 얼마나 두껍겠어요. 근데 내가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 발 딛고 밑에 보고 싶은데 못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막. 우리 원래 겁이 많거든. 거기 어떤 사람들은 여잔데도 강심장인데 유리 위로 막 올라가 걸어다녀. 걸어다니면 멀쩡한데 그걸 보면서도 내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 높이 올라간다고요. 거기서 막 그럼 별표가 막 붙을 것 같죠? 안 그래?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죠.
가장 안정감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가장 안정감 있는 데는 가장 밑바닥이에요. 땅에 딱 발 딛고 있으면, 뭐 일본 같은 데는 땅에 발 딛고 있어도 땅 꺼질까봐 걱정하는데, 그래도 그죠? 우리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땅이에요. 땅. 그죠? 그 내가 땅에 발 딛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 무슨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0점이구나 이렇게 알면 내가 더 이상 불안해지지 않죠. 그 신기하게도 다행히 펀치넬로가 루시아를 만나가지고, 루시아를 보니까 별표도 전표도 없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루시아를 따라서 누구한테 가보죠.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 자기들을 만든 사람이래. 이름도 일부러 공교롭게 이 책을 지은 이 맥스 루카더라는 분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거든. 이건 이제 신을 이제 상징하고 엘리 아저씨를 이렇게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근데 뭐 신은 좀 관념주의가 너무 공허하고 이렇죠. 그 신의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우리 앞에 있으면 훨씬 더 위로가 되겠죠. 신이 나를 위로한다 이것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사는 누군가가 그죠? 나를 위로하는 거하고 이 위로가 느낌이 확 다르죠.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표를 붙이고 이럴 때 운동권에서는 그래도 내 좀 별표 좀 받았어. 운동권에서는 좀 똑똑하다 하고 말 잘한다 하고 있잖아. 야, 어떻게 그렇게 감옥 가기를 불사하고 그렇게 사냐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전표를 받아. 근데 어느 날 여기 오늘 펀치넬로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넘어지고 싶은 넘어진 게 아닌데 그죠?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뭐 돌불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이 막 잿빛 전표를 붙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도 그랬는데 어느 날 네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구나,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전표도 별표도 없는 분을 제가 만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딱 만나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필요했지만 내게 있는 어떻게 돼요? 남이 붙이는 전표나 별표가 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제게 이 모든 전표나 별표는 다 떨어져 나왔어요. 펀치넬로가 이분을 찾아가가지고 만났죠. 그래서 너는 특별하다, 너는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가 잘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표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갔다 하잖아요. 여기서 이 그림책은 끝나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펀치넬로가 계속해서 자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고 이러니까 아마 이 엘리 아저씨를 계속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갈 때마다 전표가 떨어져 나가겠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참 소중하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예? 우리가 원치 않게 아이들에게 붙였던 이런 전표나 별표들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라. 그리고 나중에는 전표나 별표에 아무 상관없이 자유하기 때문에. 제가 호세처에서 이렇게 지금 11년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강의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다 해요? 하면서. 제가 심심하면 우리 마누라 내버리고 도망간 이야기 하죠. 이뿐만 아니잖아요. 내가 덕이 안 돼서 뭐 엄마들 지겨울까봐 생략하지만 내가 얼마나 험하게 살았는지. 옛날에 요즘 또 타짜2 개봉했대. 여기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하우스 다니면서 노름할 때 하우스에서 정말 저를 환영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니까 하우스 가면 보통 막 칼자국 있고 이런 사람들 와서 노름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오잖아요. 근데 저처럼 칼자국 없고 깔끔하고 양복 입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하우스 와서 노름하면 다른 손님들 편하게 노름하러. 그러니까 저를 하우스가 어떻게 해요? 아주 좋게 봐주는 거예요. 이거 보고 뭐라 해요? 꽃이라 해. 하우스 용어로. 술집으로 말하면 얼굴마당.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대표 마담이 하나 있잖아. 그 대표 마담을 보고 손님들이 온다니까. 그런 것처럼 하우스 가면 이 꽃들 있어, 꽃.
매너 좋고 점잖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우스에서 밀어줘. 우선 대출해 준다니까 1,000만 원씩 대출해 줘. 왜냐하면 하우스는 조폭이기 때문에 항상 결제받을 자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하우스 가서 꽃으로 대접받았거든. 그런데 돈 없어도 밀어준다니까. 무슨 얘기하고 자,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죠? 이렇게 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했어요? 노름하락하면 전부 주변에 손 벌리고 빚내고 이래야 되죠. 노름하면 선수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하우스는 집을 사. 선수들은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니까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선수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저는 이제 제 도박 실력만 믿고 동네 도박판을 다 평정했거든. 동네 당구장이나 기원 이런 데서 내가 노름을 워낙 잘하니까 전부 막 금빛 전표를 붙이더라고. 니 노름 잘한다. 머리가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그런 줄 알고 본격적으로 하우스 들어갔죠. 그 대구시내 막 하우스를 전진하면서 막 여러분들 막 아줌마들 돈 있고 땡기는 거 하는 거 모르잖아요. 주부 도박다 신문에 사연에 나오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제가 아줌마들끼리 막 수십 명 있잖아요. 돈 있고 땡 한다니까 화투 2장씩 딱 양쪽에 놓고 이쪽에 돈 태우는 거라. 2장 가지고 끝발싸움하고 바로 승부 보는 거라. 이거 실력도 없어. 완전 운이지. 여자들 이런 노름 한다니까. 어떤 하우스 가면요 새벽 되면 여자들이 노름하러 와. 포카 치러 온다니까. 보면 전부 뭔가 하면 눈사롱 아가씨들이야. 아가씨들 이제 손님 팁 받고 막 이러죠. 인생에 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허무하고 이러니까 퇴근하면 노름판에 오는 거라. 노름하면서 손님한테 시달린 그걸 이제 푸는 거죠. 그럼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들이 내 앞에서 다리 쪽 벌리고 있잖아요. 그래 같이 막 쪼고 있다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얼마나 전표를 많이 붙였겠어. 지금 생각해도 참 끔찍하네. 그 호주에 와서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하루는 저보고 이런 말 하다가, 이분은 이제 전에 다니는 엄마인데 선생님 해탈하신 것 같네요. 이분 보는 눈이 있더만. 옛날에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 아줌마가 제가 성사학부모회라는 곳에 강의를 할 때인데 그때 성사학부모회에서 저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 가서 1년 2개월 동안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첫 강의에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강의에 온 어떤 아줌마가 점심 먹는데 같이 따라와서 질문할 거 있다고. 그 밥 먹으면서 질문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선생님, 제가 보기 선생님 해탈하신 것 같은데 저도 처녀 시절에 해탈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불교 서적도 많이 읽고 했는데 그만 결혼하는 바람에 결혼하고 자식 넷을 낳다 보니까 더 이상 불교에 정진하지 못하고 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자기보다 나은 것도 없어 보이고 이런데 좀 해탈한 것 같아. 선생님 보니까 자기 부끄러움 이런데 상관이 없이 오만 얘기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진지하게 묻더라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 해방되냐고. 전표나 별표에서 해방되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동네 아줌마들 살림하는 아줌마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렇게 똑똑한 엄마가 있나 싶어가지고 해탈의 길을 찾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루시아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저도 전표 별표 투성이었는데 전표 별표가 없는 누군가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거기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누가 강의 끝나고 나면 엄마들 이제 돌아가면서 소감 이야기 하겠지. 이제 여기 오늘 처음 온 어디 율금초등학교 엄마들도 돌아가면 이제 야 그 선생님 희한하더래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뭐라고 한다니까.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자, 자기들끼리 어떤 엄마들 하루는 어떤 엄마들 감동받고 집에 가면 집에 그냥 못 가겠대. 우리 맥주 한잔 마시고 가자 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어떤 엄마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 어떤 엄마들은 저렇게 이야기, 어떤 엄마들은 뭐 저 사람 저 전도하러 왔는 것 같다 하고 오자. 어떤 엄마들은 저기 미쳤나 왜 돈도 안 받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남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것과 상관이 없거든요. 왜? 전표와 별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존재로 소중하거든요. 제 스스로. 자존감이 이제 그 땅바닥을 기던 자존감이 확 높아졌죠. 엘리 아저씨한테 가니까 펀치넬로가 너는 특별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펀치넬로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따르고 믿고 싶죠. 여러분들도 이 펀치넬로 입장 한번 돼봐요.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도 내게 위로와 용기가 안 되는데 누구 한 사람이 너는 괜찮다,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해봐요. 거기서 내가 살아난다니까. 더군다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엘리야스한테 가보면 왜 소중한지를 말해주는 거야. 여기 오늘 이 그림책에서는 이게 이제 이 엘리야스 한번 만나고 전표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면서 참 여운을 남기고 끝나지만, 저는 이 후속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정말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느 주에는 강아지 똥을 하겠지만, 심지어는 권정영 선생님에 따르면 강아지 똥조차도 어디인가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강아지 똥에 날라들어온 민들레 씨 하나 때문에 이 강아지 똥의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민들레를 그죠? 꽃피게 하는데 다 사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어딘가 소중한 곳에 우리가 쓰이게 돼 있어요. 정말 소중한 곳에 우리가 쓰이도록 다 태어난 거죠. 지어졌든지 뭐 저절로 태어났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오늘 초점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쓰일 곳이 있어요. 어디 쓰이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말하자면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 죽인다는 말은요, 내가 전표나 별표를 붙인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위축되고, 그지? 결국은 어두워지고 자존감을 잃고 이러니까 이게 죽이는 일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어요. 내가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너도 소중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우선은 엄마들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야죠. 나는 소중하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너무 소중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금요일마다 올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거든. 오늘 강의들 아무도 안 오면 왜안 오고 하면서 불안해. 오늘도 와보니까 두 분 왔는데, 두 분. 아이고 이제 내 얘기가 재미없어서 다 나를 버리고 떠나는갑다 하면서. 그죠? 근데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너무 소중하죠. 와서 떠들고 핸드폰 만지고 이래도 내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안 듣고 잡담하고 이러잖아, 뒤에 계속.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그죠? 누가 이런 말을 어디 가서 하겠어요? 저는 이런 말 할 때 제일 행복하거든? 이제 우리 아이한테 그 말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나가고 없어, 다 크고 이제. 물론 오면 또 그 이야기를 하죠. 카톡으로도 가끔 하지만, 지금 멀리 가 있고, 내가 이 말 할 사람이 없어.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죠? 우리 와이프한테 이 말 해도 뭐 별로 뭐 감동을 안 먹대. 근데 우리 와이프 퇴근할 때마다 내가 현관 앞에 나가서 꼭 안아주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 하고. 이 표현을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살릴 때, 내 인생의 자존감이 가장 높아져요. 나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잿빛 점표를 붙인 것처럼 저도 또 누군가를 보면서 견적내죠.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날 때 스캔 쫘라락 하고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점표 별표를 붙이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다고요? 나도 부자유하게 한다. 내가 점표나 별표를 붙이면 남들도 내게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내가 긴장하고 살아야죠. 이게 부자유한 거라.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비유하기를 성경에서는 옛남편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어떤 것, 이게 남편이죠. 육신적으로 남편 하면 내가 의지하고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어떤 남자, 이게 내 남편이 되죠. 근데 살아보면 안 그렇죠. 이거 옛남편이라고 하는 거라. 맨날 구타하고 예를 들어서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이 있는 한 내가 남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만약 이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을 못한다고 치면. 어? 말해봐. 남편을 살려야 돼. 뭐 그러면 더 좋지만 진도 너무 많이 나가요. 내가 여기서 해방되려면 남편이 죽으면 돼. 그렇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거라. 이게 내 말이 아니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라는 성경에서, 그죠? 내 마음 속에
내가 좋은 마음을 표현하고 좋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남편이 하나 있어서, 그죠? 나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야.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대. 우리가 엄마들 아이 키워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좋은 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 내 안에 이상하게 또 다른 불안감이 있어서 막상 내가 입을 열면 어떻게 돼요? 이 불안감이 내 입을 사용해버리죠. 그러면 또 애한테 전표 붙이는 거야. 이렇게 답답하게 내 안에 있는 다른 이제 옳고 그름을 주관하는 이 법이 내 안에 있어서 항상 나를 불안하게 해요. 여기서부터 해방되려면 이 옛 남편인 옳고 그름이 내게서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는 거야. 그죠? 내가 죽어보면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 속박을 안 받죠. 반대로 남편이 죽어도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표와 별표를 붙이는 데 대해서 죽으면, 그죠? 내가 여기서 자유하게 돼.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 우리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나죠. 우리는 존재적으로 다 소중하고 특별해요. 남들이 뭐라든지 상관없어요. 남들은 제보고 지금도 성격 까칠하다 해. 실컷 내 강의해가지고 자기들 행복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뭐랄까 하는 줄 알아요? 지 전화하는데 내가 약간 그날 비염약 먹고 컨디션이 안 좋았어. 요즘 가을이 되면 8월 말부터 내가 3월 말, 2월 말, 8월 말이 되면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져가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내 제어가 잘 안 돼. 그래서 신경질이 팍팍 나요. 특히 아침엔 더 그렇죠. 자, 아침에 공교롭게 내한테 전화했다가 내가 틱틱거리잖아요. 그러면 지랄을 하면서 뭐 까칠하네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남이 나를 까칠하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진짜 내 존재는 그렇지 않고 난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아름다운 마음을, 전에 내게 없었던 마음이잖아요. 이걸 내가 어디서 받아서 또 여러분들한테 표현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받아서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아이들에게 이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살아나요. 제가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또 제 안에서 우리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이도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이제 같이 살아나는 거죠. 교육학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모델링이라고 한다 했죠.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식은 모델링.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 본이 있는 거. 내 앞에 본이 있으면 그걸 본을 보고 그걸 따라 한다는 거라.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건 어렴풋이 알아가지고 나쁜 친구 못 사귀게 가지고 전표 많은 애들하고 만나지 마 하고 별표 많은 애들하고 만나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우리 애 친구가 전부 별표뿐이라고 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돼? 그 별표 많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전표 붙이는 거지. 왜? 이거 비교 우위의 세계니까. 엄마도 그것도 모르고 분명단정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 친구로 하기를 바란다니까. 그럼 그 세계 가면 우리 아이는 맨날 전표 받는데? 여기 판치넬로는 보니까 그래서 전표 많은 놈들하고 어울리더만. 그죠? 살아남으려니까 지하고 비슷한 무리들끼리 모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세계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델링은 뭐예요? 내 앞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신 이게 아니고, 물론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부처님이라고 해도 되고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분은 뭐 하나님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보다 더 설득력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는 누군가 내게 전표와 별표를 붙이지 않는 실존 인물, 이게 있으면 훨씬 더 쉽죠. 근데 이게 없는 거라 잘. 그래서 기독교에서 생활해 보면 사람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되 사람을 보지 마라 이렇게. 왜?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다 뭐 바람 피우고 뭐 부정부패하고 막 이러니까 그 목사님 보고 교회 갔다가 실망해가 교회 또 떠나고 이런 사람도 많고, 언론에서도 막 시끄럽고, 뭐 교회만 그런 건 아니죠. 절도 뭐 조계종 가도 맨날 권력 투쟁하고 막 스님들 뭐 노름하다가 막 권력 투쟁에 밀려난 스님이 동영상 촬영해서 막 올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믿지 말라, 이게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 왜? 전부 전표나 별표를 붙이는 사람들,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투성이니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죠? 남편들 보면 다 자기만 믿으라 하죠.
세상 믿지 말고 어디 가서 이상한 말 듣고 또 기 얇아가지고 또 뭐 또 시키지 말고 내만 믿고 따라온나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이다 이 말이거든. 남편이 내가 신이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내만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 신을 믿되 남은 믿지 마라 이렇게. 우리 다 그렇게 살았죠. 근데 엘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 거예요. 내게 전표나 별표를 붙이지 않는 누군가, 이런 사람이 내게 있으면 난 정말 행복해지죠. 어제 어떤 꼬마한테서 전화가 와서 내가 못 받았는데 전화번호를 보니까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 엄마가 내 강의를 들었던 엄마예요. 애가 ADHD로 심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집이 완전히 막 수성구에 석수 잘 나간 남편 의사고 막. 근데 애가 ADHD니까 엄마가 그 범어동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그 애가 못 따라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맨날 애 잡고 막, 그러면 집안이 엉망되죠. 아빠가 퇴근해야 보면 뭐 애는 울고 있고 엄마는 막 뚜껑 열려있고 막 이렇거든. 그 이 아빠가 너무 마음이 가난한 거라. 근데 이 엄마가 누구 따라서 왔어요. 그 절체 강의 들어왔어. 근데 이 엄마가 첫날 와가지고, 요즘 내가 잘 안 울지만 그때는 맨날 울면서 강의를 했어. 요즘은 비염기운 때문에 울지도 못해. 정신이 없어. 집중이 돼야 눈물도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강의를 그때 들어와 첫날부터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어. 그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 집에서도 우리 강의를 카페 가서 다운받아 듣고, 그죠? 맨날 틀어놓고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하루는 남편이 퇴근해 와가지고 구미에서 소아청소년과 하는데 퇴근해 와가지고 퇴근해 오면 막 8시 9시 되는 거라. 기차 타고 퇴근해 오면. 그때는 맨날 막 마누라 뚜껑 열리고 애는 울고 막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마누라가 달라져 있어. 그 아빠가 너무 신기해가 니 왜 달라졌노 이래가지고 나중에 아빠가 제 강의를 들었다니까. 몇 년 동안 듣고 내가 그 집에 여러 번 초대돼 가고, 이 아빠가 자기 인생이 공부할 때마다 저를 술집에 초청해가지고 자기는 술 먹고 난 안주 먹고 이제 자기 이야기하고, 우리 카페도 들어와서 아주 열심히 들었어요. 요즘 좀 소식이 뜸한데 나중에는 자기 누나, 자기 집안에 골 때리는 누나가 있어. 40대 노처녀. 자기 누나한테도 이 강의 들어보라 해가지고 이 누나가 우리 모임에 오고 있다. 그 꼬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ADHD로 시달리고 이럴 때 그 애가 지금 중3인가 됐을 텐데 걔한테 전화가 뜨고 있다. 난 무슨 일인지 몰라요. 어제 통화를 못해서 내가 휴대폰을 딴 데 두고 있어가지고. 그때 내가 그 아이한테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너는 아무 문제 없다. 엄마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어떤 기준을 보니까 범어동에 다른 애들하고 경쟁하려고 하니까 이놈의 ADHD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애가 지가 뭐 ADHD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아직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하죠. 뭐 유전적이라든지 뭐 후천적이라든지 뭐 논쟁도 있고 연구도 있고 이런데 애 굉장히 창의적이고 멀쩡해요. 당장 눈앞에 중간고사 기말 가서 성적만 잘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애 아무 문제 없어. 정말 창의적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그놈의 잿빛 별편이 금빛 별편이 뭐 이것 때문에 애를 쪼으니까 애가 막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엄마가 정신 차려가지고 많이 변호하다가 어쩌지 강의를 또 안 나오잖아. 안 나오면 또 막에서 범어동했어. 또 누가 금빛 별표를 말 붙이나 잿빛 별표를, 애가 상태 좀 좋아지니까 또 쪼는 거야. 좀 좋아지면 또 그래도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 나오면 뭐예요? 계속 저 별표 아니면 전표 붙이는 엄마들하고 만나야 되거든. 그럼 뭐 죽어 나는 거지. 그 잘한답시고 있죠. 또 어떤 엄마는 진매동에서 제 강의를 듣고 이랬던 엄마인데, 이 엄마는 있잖아요. 애가 똑똑하거든. 그래서 진매동에서 애가 굉장히 똑똑해서 동북경청 영재로 뽑혔어. 그래가지고 진매동에 살면 안 되겠는 거라 어디요? 그래서 만천동 이사 갔죠. 대림고등 주변으로 이사 갔어. 제 강의들 나오다가 어느 날 제 강의를 딱 끊고 누굴 만난 줄 알아요? 대구 바다에서 유명한 엄마들. 만천동 범어동에 살면서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보내는 엄마들 만나는 거야. 자기가 과학영재니까 자기 꿈이 애를 거기 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죠? 과학영재학교 엄마들 모임 회장을 만난 거야. 그 회장 만나면 무슨 이야기 듣겠어요? 어떻게 하면 별표 많이 붙이냐 이런 이야기 듣겠지. 그 엄마를 따라가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 엄마 대화명은 반대로 느리고 평화. 성당 다니거든. 느리고 평화.
이 아줌마가 하루는 자기가 애 키우면서 둘째는 굉장히 귀여워. 둘째 그 까날라 끌안고 맨날 우리 모임에 나오고 이랬는데 첫째 때문에 첫째가 영재로 뽑히고 나니까 갑자기 그래 갔어. 그래가지고 애를 쪼으니까 애는 막 중학생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애하고 막 부딪히고 이러니까 나중에 엄마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공고해져가지고 하루는 성당 다니는 엄마들 마음이 공고해지면 주로 어디 가요? 남산동에 있는 성모당 가죠. 거기 가면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아줌마가 그렇게 자주 했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그날도 성모당 가려고 차를 몰고 나왔어. 근데 자기가 갑자기 성모당으로 가던 차가 가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김상도 선생님이 옛날에 자기한테 전표와 별표를 붙이지 않는 한 분을 만났다고 했잖아. 가창이라고 가창. 제가 다니는 교회 이름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내비에 대고 대구교회라고 검색을 했대. 그 검색을 하니까 내비가 어디를 끌고 가는 거라. 성모당 가려다가 갑자기 대구교회를 검색해서 갔어요. 근데 이놈의 내비가 어디로 데리고 갔는데 가창 어디 산골짜기에 막다른 골목에 차가 섰어. 더 이상 길이 없대. 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두리번거리니까 어떤 전원주택에 한 채 있고 그 주택 앞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둘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 도란도란거리고 있더래요. 내리는 분명히 여기 대구교회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래 이 아줌마가 내려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이상한데 혹시 여기 대구교회라고 없어요?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대구교회는 왜 찾아요?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김상도 선생님을 만났는데 뭐 그 대구교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마음이 참 울적해가지고 대구교회라도 한번 가보려고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고 쉬다 가라 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목사님이라. 내 인생의 엘리. 교회는 우리 저 가창댐 쪽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집을 어떤 내비에서는 거기 대구교회라고 등록해놨는가 봐. 그거 간판 붙고 이런데 그냥 집인데. 그래가지고 이놈의 싸구려 내비가 그리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때 목사님이 나와서 사모님하고 대화하고 있다가 이 아줌마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마음이 울적한 건 하니까 이제 뭐 자기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했겠죠. 참 신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 엄마가 우리 교회 왔더라니까. 성당 다니는 엄마가. 그래 참 나중에 알았죠 이거 내가. 교회 오고 나서 어떻게 왔노 하니까 이래 왔대. 이 엄마가 그 후로 또 이제 안 나타나는데 지금도 카스에서 계속 우리 겸이 엄마한테 댓글 달고 이래요. 대화명 느리고 평화. 대화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 카톨릭 냄새 나죠. 느리고 평화. 자기 마음으로 느리고 평화하고 싶어. 근데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 느리고 평화가 안 되거든. 내가 이번에 카스에서 어떤 미국 유명한 분이 쓴 책의 글을 요약한 걸 봤는데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딱 3가지더라고. 미국 유명한 분이던데 카카오 스토리 누가 올렸지.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달리 써야 한대. 그리고 또 하나 뭐더라? 3번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 지금의 나로서는 안 된다면, 별로 만족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3가지 뿐이래. 첫째, 시간을 바꿨어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 패턴을 그대로 쓰면 매일 다람쥐 쳇바퀴들도 타는 거지. 시간을 달리 써야 한다. 2번째는 내가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고, 3번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내게 금빛별표, 잿빛별표를 붙이지 않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나도 거기서 자유하고 해방을 받고, 내가 자유하고 거기서부터 남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야 내가 우리 아이에게도 넉넉해져요. 내가 늘 판단받고 짜치고 쫓기고 자존감이 부족하고 이러면 우리 아이도 내처럼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내처럼 되지 마라 이 말이거든 사실. 근데 내가 넉넉해지면 어떻게 말해요? 괜찮다 이렇게. 저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빠처럼만 살면 된다. 아빠의 다른 거 말고 뭐 돈 못 벌고 이런 거 말고 성격 까칠하고 이런 거 말고 행복하게 사는 건 아빠처럼 살면 된다. 먹고 사는 것은 네가 아빠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니까 뭘 해서 먹고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명희가 우리 아이가 늘 말하죠. 아빠 내 뭐 할고 하면서 심심하면 물어봐요. 25살 된 청년이 자기도 지금 뭐 할 줄 몰라가지고 길을 찾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애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없대요 하고 내하고 고민하고 상담할 필요 없어. 우리 애도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죠. 어릴 때부터 막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하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드물고 대부분은 이게 길들여져서 그럴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지가 뭐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자기 길을 찾는 거죠. 자기 가장 적합한 거.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진 재능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가 뭘 잘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중지능 이론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죠. 내가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거라 했어요. 네, 남들과 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정확하게 제대로 하려면 우리 아이의 어제와 우리 아이의 오늘을 비교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 아이는 항상 잘하고 있죠. 나중에 이슬이의 첫 신부름 그 한림출판에서 이 그림책을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 아이 처음 어릴 때 3살 때 제가 슈퍼마켓 50m 떨어진 슈퍼마켓에 처음 신부름 보낼 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정말 벌벌 떨면서 있잖아요. 슈퍼마켓 가서 뭐 과자 하나 사오는 것도 막 벌벌 떨던 애가 지금 자라가지고 있잖아요. 내 염려와 상관없이 잘 자라가지고 지 혼자 해외 나가서 유학 가가지고 예? 혼자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항상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죠. 생명은 어떻다고요? 자라게 되어 있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한번 보라니까. 생명 없는 것들은 자라지 않죠. 근데 생명 있는 것들을 보면 저절로 생명의 원리가 생명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나면 해결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은 아직 생명이 어려서 그렇죠. 생명이 어려서. 자기 단돌이 잘못하고 양치 못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뭐 5살, 6살 때부터 뭐 양치 훈련시키고 이렇게 안 해도 돼. 훈련시키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애 생명을 다친다 했죠. 조심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애 생명이 자라요. 우리 아이도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욕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안 나와요. 지금은 바리깡 사가지고 지가 머리를 깎아. 그럼 지가 알아서 다 한다고. 왜? 생명이 자라서 그런 생명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 코 올리고 뭐 이랬을 거라 보나 마나. 근데 이제 커가지고 화장도 지가 알아서 다 척척척 하고 뭐 살림도 하고 뭐 옛날에 엄마들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근데 지금 뭐 척척척 다 해내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이 펀치넬로가 루시아를 만나고 루시아에게 전표나 별표가 없는 것을 보고 놀라서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요,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전표와 별표를 붙이지 않는 누군가가 내 이웃이 되면 제일 좋죠. 그러면 내가 자유하고 남이 내게 뭐라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자존감이 높고. 저는 정말 열등감 투성했어요. 중고등학교 못 다녔잖아요. 아버지 없이 자랐죠. 가정이 정말 찌질이 가난했죠. 성격 더럽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늘 남 눈치 보고 이렇게 열등감이 시달렸어요. 교복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고. 내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오만 시도를 다 했죠. 그래도 안 돼. 어떻게 나중에 검정고시 공부가 명식이 그래도 제 때는 대구 경북대학교 하면 그래도 그죠? 한강 일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한 5번, 6번째 가는 대학이 있어요. 요즘은 경북대학교 하면 뭐 지거국 이렇게 불러요. 지방거점국립대. 지거국. 지잡대 하면 지방 잡다한 대학. 입시에서 대학끼리 서열을 매기거든. 금빛 별표야 잿빛 그걸 매기죠. 자, 서영고, 서성한이, 그죠? 그 다음에 서영고, 서성한이, 그 다음에 중경외시, 건동홍, 국숭세단 이런 식으로 서열이 쫙 매겨져 있어요. 처음부터 말하니까 서영고 알겠죠? 서성한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여기 7가지 대학이라. 서영고, 서성한이, 그 다음에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중경외대, 서울시립대, 중경외시, 그 다음에 건동홍,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그 다음에 국숭세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당국대 이런 식으로 서열이 쫙 매겨져 있어. 대구 경북대학교 요즘은 건동홍수죠. 건동홍
랭킹으로 하면 10위에서 15위 사이가 나왔어요. 옛날에 전화할 때는 안 그랬어요. 어제는 공장 다니면서 금융고시 해가지고 그래도 명실 경북대학교 법대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뭐 미달이든 어쨌든 들어갔어요. 사실 이거 뭐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건 속는 거예요. 그죠? 돈을 많이 벌면 내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또 이것도 속는 거예요. 내가 돈 좀 있죠? 그럼 더 돈 많은 집이 보인다니까. 우리 형수 이야기 했죠. 우리 형수는 더 이상 돈이 아쉽지 않다.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근데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업하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 병원에 가지고 버는 돈보다 그죠? 기업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는 그 앞에 가면 늘 가짜 명품백 안 들고 간다 했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이웃이 전편에 별표를 붙이지 않는 이런 이웃이 되면 좋고 우선 내가 거기서부터 해방돼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함쟁이 엄마 이야기했어요. 그죠? 고함을 왜 지르는가 하면 내가 하도 어릴 때부터 나도 별표 전표를 많이 붙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리고 나도 또 우리 아이에게 잿빛 전표를 붙인 거죠. 고함 지른다는 게 전표를 붙인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로 하면. 그럼 우리 아이도 어떻게 해요? 자존감을 잃고 엄마 눈치 보고 초점을 해서 눈을 잘 못 마주쳐. 내가 우리 아이한테 고함 질러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 아이는 눈동자 팽팽팽 돌아. 초점을 잃어요. 근데 내가 아빠가 너를 언제까지나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자존감이 높아. 그리고 어떤 경우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는 못할지라도 지난주처럼 요건 해야지. 아가야 미안해. 우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도 이런 다른 마음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죠. 내게 전표를 붙이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너는 소중하다. 소유냐 존재냐 옛날에 이런 책이 유명했죠. 에릭 프롬이라는 독일 철학자가 우리 대학 시절에 유명한 책을 냈어요. 소유냐 존재냐. 우리말로 번역됐죠. 우리말에서는 번역가가 너무 몰라가지고 소유냐 삶이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아니고 완전히 개념이 다른 말이죠. 소유냐 존재냐. 지금 이 펀치렐로는 이 소유의 세계에서 항상 더 가지고 더 못 가지고 더 잘하고 못하고 이걸로 평가가 나죠. 근데 존재의 세계 안에서는 그죠? 능력과 상관없이 너는 소중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 말을 들었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아까 농담 삼아 이 자리에 와주는 것만 해도 소중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사실 저를 좋아하고 제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이웃이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목표는 뭐예요? 내게 이런 좋은 이웃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이웃들이 많아지면 내가 자유하게 돼요. 내가 긴장하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 항상 점수 매기는 사람들 만나면 내가 쫄고 긴장하고 이래야 돼. 우리가 어쨌든지 이렇게 좋은 이웃으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분의 이야기 이거 말고 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아주 특별한 너를 위하여 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 그림책을 이제 몇 주 후에 다시 한번 해서 아주 특별한 너를 위하여. 이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한다고요?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 맞나? 정확한 이름 맞나?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 이걸 가지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우선 내가 아이한테 뭐 어떻게 잘할 생각하지 말고 엄마들 먼저 안에 자존감이 높아져서 나는 괜찮은 여자야. 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괜찮은 엄마야. 이렇게. 그죠? 비록 지금은 뚜껑 열려서 욕하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뭐 맨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잠시 뚜껑 열릴 때 그런 거죠. 정말 우리 안에는 우리 아이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